안녕하십니까, 코인카페입니다. 오늘 12월 2일이고요 오전 11시 16분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어진 이유는 파월 연설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토론을 하고 있죠. 토론이 끝나고 연설을 하면 뭐 금방 할 것처럼 해서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전제조건 뭐 금리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뭐 특별히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지금 토론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금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토론이다 보니까 좀 지루한 토론이고, 예. 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언급이 나오더라도 그쪽 토론에 대한 언급만 하고 금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어제 제가 방송을 열심히 또 찍어서 이렇게 또 업로드까지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더라고요. 영상만 올라갔는데 또 방송 보시고 이제 또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낮에 너무 정신 없었어요. 낮에 다시 정신 없어서, 제가 뭐 녹화를 뭐 대본을 써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뭐 어저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언급해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뭐 지금 특별한 뉴스가 많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언급해드렸던 거, 오늘 언급해드렸던 거, 요거 어저께 건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오늘 가장 시장에서 핵심인 뉴스는 그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매도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리고 왜 매도를 하려고 했는지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은 들어가지 않았고, 네,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피력,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기사에 그대로입니다. 일본 총재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발언에 글로벌 채권 시장 출렁, 엔화 강세, 미국 금리 상승.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12월 중하순에.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뭐 19일이에요. 19일 날. 일본의 19일이니까 우리의 19일이에요. 미국하고 다르게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19일 날이고, 얘네들이 뭐 인상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얘기인데, 일본은 금리 이 조정을 자기네 독자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금리를 인하해도 크게 어디 영향을 주는 이런 게 없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미국의 터치나 이런 게 받지 않는데, 미국의 압박이나 이런 거 받지 않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폭이 너무 크면 달러 조작국 이렇게 해갖고 좀 그런 제재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 올 초 달러 조작국으로 선정됐잖아요. 금리를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아주 깊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미국하고의 트럼프의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일본이 금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일본이 금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뒤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스타일 아시죠? 딱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확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 먼저 던진 거는 뭐 역시나 똑같죠. 협상을, 우리가 금리 안 올릴 테니까 요거 조금 이렇게 좀 해줘, 일본이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엔캐리 현상에 대해서, NK 트레이드에 대해서 아주 방송통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어요. 엔캐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일본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금리가 싸죠. 일본이 금리가 싼데 일본에서 그러면 대출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엔화는 달러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달러, 유로와 엔화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지만, 중국이 조금 올라오기 전, 중국이 뭐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요?
중국이 올라오기 전에는 달러, 유로, 엔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 개의 통화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그러면 일본이 이 금리가 저렴할 때 일본에서 엔화를 빌리는 겁니다. 글로벌 통화니까 엔화를 빌려서 미국의 이제 금리가 높은 상품들 있잖아요. 이율이 높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돈을 빌려서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꽁으로 먹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투자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예, 뭐 물론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이 엄청 힘들었어요. 국가 부도의 위기, 우리 IMF 때는 게임도 안 되게 잃어버린 뭐 10년,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일본이 엄청 어려웠는데, 왜냐면 경제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금리가 엄청 쌌고, 그러면 이 일본에서 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예, 다른 상품이 그러니까 이율이 좋고, 예, 금리가 좋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NK 트레이드인데,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이자를 싸니까는 빌려서 여기서 수익을 꽁으로 먹었는데, 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 그럼 이건 수익이 안 나오죠? 그럼 얘를 팔아서 내가 투자했던 상품을 팔아서 N을 갚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 세계에 N을 빌려다가 이렇게 투자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일본의 금리를 올리면 그 상품들이 다 팔아서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떨구는, 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잘 드리죠? 예.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드리지 않나요? 네.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이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짚었었는데, 예전 방송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 피력하자마자, 예, 이렇게 또 시장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마이크 세일러도, 예,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 세일러는 어저께 뭐 하지만 또 어제 낮에 또 뉴스에 또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130개를 샀다 이러면서 어제 순간적으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뉴스 준비한 거는, 자, 미국 은행이 먼저 권한다. 예, 비트코인 최대 4% 담으세요. 공식 권고. 공식적으로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 미국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산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고객,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최대 4%까지 편입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이게 4%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4%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 미국의 자산가들한테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을 최대 4%까지 담아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코인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코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포트폴리오에 4%를 최대 4%를 한번 담아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어디서? 미국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예, 그러면 내가 자산가라고 했을 때, 내가 최대 4%까지 담으라고 했으면 아무리 못해도 1%는 담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코인에 투자되고 있지 않던 이 잠자던 돈들도, 예, 코인에 결국엔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런 일을 어디서 한다?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다. 예. 그러면 자, 전통금융기관이 먼저 나서서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관 투자자 중심의 암호화폐 수요가 확산되는 가운데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번 결정은 월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흐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전망이다. 예,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요거를 볼 수 있는, 예, 미국 금융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떤지 요거를 볼 수 있는 기사네요. 네, 요거 오늘 준비한 기사는 요거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음성이 나가지 않았던 요거는 이거예요. 블랙록 임원 비트코인 ETF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되었다. 예. 블랙록 임원이, 이거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했던 뉴스입니다. 자, 블랙록 임원이 한 얘기가 뭐냐? 자, 비트코인 ETF가 회사의 최대 수익원이 되었다. 예.
회사에서 가장 큰 수익을 줬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미국과 브라질 IBIT 펀드 총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 블랙록의 미국 IBIT 펀드는 25년 6월 기준 707억 원이 아니라 707억 달러 순자산을 달성하며 최근 수년 사이 신설 ETF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근데 이러면서 자,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ETF로 최대 수익원, 회사의 최대 수익원을 비트코인 ETF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지난주까지 비트코인 ETF로 가장 많이 판 곳이 어디다? 블랙록. 근데 가장 많이 팔기 전에 가장 많이 산 곳이 어디다? 블랙록. 예. 블랙록이 가장 많이 팔고서 이 비트코인 ETF가 회사의 최대 수익원이었다고 해요.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예. 이게 뭐예요? 제가 ETF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판매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ETF 특성상 팔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렸죠. 예. ETF 특성상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자, 펀드 매니저들은 연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수익을 확정 지어야 돼요. 수익을 그러니까 자산을 매도하지 않으면 수익을 확정이 안 돼요. 예. 미확정 수익이에요. 미확정 수익.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확정된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블랙록에서 실적으로 인해서 보너스도 받고 보너스도 지급하고 내가 올해의 실적을 완벽하게 딱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갖고 있어서 뭐 1000% 1000% 수익이 났어도 팔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도를 했으면 수익이 확정됐어. 그러면 이제는 다시 사야 되는. 예. 올 말,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갈 거다. 예.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 안 되시면 말씀 주세요. 예.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전략 변화 암시 초록점을 추가하면 어떨까? 제가 이거를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입 신호의 변화를 주면서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스트래티지 CEO는 순자산 가치가 1 미만으로 하락하면 영구적 우선주 배당을 위해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밤이죠. 하락이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일본의 금리도 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매각 가능성,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의 매각 가능성, 요것도 이제 같이 해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1차적인 하락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차적인 하락은 일본의 엔화, 이렇게 보는데,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왜 이거를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냐. 자, 이거예요. 영구적 우선주는 이율이 엄청 싸요.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영구적 우선주는 이율이 엄청 싸단 말이에요. 대신에 배당을 해줘요. 근데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배당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너네들 배당을 못 주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라도 해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왔고, 그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어제 낮에 어때요?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주에도 130개의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너네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렇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영구적 우선수 이자가 너네들이 우리가 이자를 주는 건 아니지만 배당을 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이렇게 최소한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해서 너네들한테 배당을 확실히 챙겨줄 거야.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왜 이야기했다? 우선주 발행을 더 하려고. 왜 우선주 발행을 더 하냐? 비트코인이 싸니까 우선주 발행을 더 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모으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사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어제의 핵심이고 오늘의 또다시 핵심이에요. 이거는 계속 핵심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 엔케리 형상.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미국에 어느 정도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간다. 금리를 어느 정도는 인상할 수 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인상은 하지 못한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거를 열어둔다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의 핵심 뉴스예요.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요거는 제가 어저께 아주 그냥 입 아프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중요한 뉴스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전략 암시했는데 자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게 했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 내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에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선주 배당을 무조건 해주겠다라는 이런 거를 피력하면서 우선주 발행을 더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려는 전략이다. 어저께 이 말씀 드리고 아침에 이 말씀 드리고 오후에 바로 나온 뉴스가 이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130개 샀다. 이게 어제 제가 방송이 지나고 낮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순간적으로 또 한번 올랐죠.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는 절대 비트코인 팔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는 뭐다? 최악의 상황을 얘기한 거고 너네들 무조건 배당해 줄 거니까 우선주 더 사. 비트코인 더 사게. 비트코인 지금 싸잖아. 이 이야기였다. 네. 제가 드린 뉴스는 그거고 차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 이게 왜 제가 선정했냐면 제가 지지난주쯤에 했던 그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한다. 미래에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노동 분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화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라고? 무슨 얘기 같아요? 미래에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노동 분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 화폐가 필요 없어진다. 지금 노동 분배를 위해서 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돈을 벌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왜냐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면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노동의 분배가 필요 없어진다. 뭐냐? AI 로봇이 책임져 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화폐는 필요 없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물론 아주 먼 미래 얘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이제 아주 어린이 세대 걔네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 발전이 인간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커지게 되어 결국 돈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똑같은 얘기죠. 머스크는 그런 필요한 비전에 대해서 영화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돈과 희소성의 개념이 없어지고 일이 선택 사항이며 사람들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초지능 AI가 거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일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지만 지금 귀한 것들이 미래에도 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그때 물론 소중한 건 영원히 소중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때는 귀하지 않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금 추종자들이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금은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폐는 뭐다?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아니다. 에너지다. 자, 요거 어저께까지 했던 얘기고 자, 오늘 얘기는 중요한 거 일본의 금리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자, 여기서 올라가면 오히려 불안하다. 그죠? 올라가면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걸 원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바로 가든 언제 가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눌러주고 갈 거예요. 여기 걸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올라갔다 내려오든 어떻게 해서든 내려오는데, 자, 중간쯤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다. 중간쯤에서 반등이 나오면 위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쌍바닥을 형성한다. 여기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위험합니다. 이 말씀 드렸죠. 위험합니다. 이 말씀 드렸어요. 지금 좋은 상황 아닙니다. 이 말씀 드렸죠. 왜냐? 여기 쌍바닥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쌍바닥이 아니라 여기 쌍바닥 이 바닥까지 내려오면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어저께 밤 새벽에 아주 징글맞게 털어내고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징글맞게 털어내고 반등이 나왔는데, 오히려 어저께 털어낸 게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살짝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요런 모습의 바닥이 형성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의 바닥, 제가 예상해드렸던 바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뭐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조금 더 떨어지고 바닥이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바닥은 이렇게 이 쌍바닥이 아니라 저점을 조금 더 높인 요런 바닥, 그리고 상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승을 확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닥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우리에게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밀려서 쌍바닥 쪽으로 간다, 그럼 위험해요, 여러분. 쌍바닥이 되면 한 번 더 뺄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니까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의 금리는 인하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없더라면 미국은 무조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를 나오고 나니 제가 드는 생각에 미국이 동결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미국의 금리 발표는 확신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장에서는 아직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인하할 거라는, 뭐 시장에서 반반 오히려 동결을 할 거라는 예상이 더 많을 때도 저는 미국은 그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피력하고 나니, 그냥, 왜냐면 제가, 일본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보니, 미국에서 동결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엔화가,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금리 인하를 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결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갑자기 이게 기조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은 트럼프의 압박으로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연준이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히려 연준보다 일본이 컨트롤 더 씹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뉴스를 계속 살피고 이러다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요, 이렇게도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도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생깁니다. 어쨌든 제가 맞든 틀리든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라고 저는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제 생각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은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이 무슨 상관인데? 엔캐리 현상. 일본이 싼 금리로 이 엔화를 빌려다가 여기저기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이 자산들이 상품을 팔고 일본 은행에 돈을 갚으러 들어온다. 일본의 이율이 올라가니까 꽁으로 돈을 벌던 이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크세일러는 뭐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블랙록의 ETF, 비트코인 그렇게 팔아먹었던 비트코인 ETF가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의 최대 자산운용 회사의 최대 수익원이었다. 뭐가? 비트코인 ETF가. 요게 오늘의 핵심 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또 방송이 이 음성이 안 나가다 보니까 오늘 또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바쁜 날에는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최대한 빼놓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제 영상을 보더라도 빼놓지 않고 영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